이번 선거 숫자로는 승리했지만 질적으로 패배했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국힘은 전임 대통령들까지 나와서 결집했지만 민주당은 결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결집하지 못했을까요?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 중에 해당 행위를 한 자들 때문입니다. 이제 실명 비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더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역들이 거기에서 좀 핫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사기보다는 강북으로 치면 이제 북설 꿈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예. 저 여기서 오늘 왔다 갑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나와서 응원해 주세요. 포인트의 이미지가 좀 강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단 한 지역구를 잡아서 하루는 그 동네를 열심히 다 돌면서 주민들을 마주치고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인기 포인트 지점만 왔다 콕 찍고 가고 그리고 또 멀리 저기 가서 왔다 콕 찍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못 본 것 같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서울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지역도 넓은데 사람도 많은데 접근성도 좋은데 정원호 후보를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선 자원봉사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왜 도움을 주려 하지 못했는가, 어떠한 부분들이 마음속에서 기저에서 걸렸는가, 그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필을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담아서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떨어지고 싶어서 나온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응원하고 또 고생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거명은 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 캠프에서는 반대로 본투표 날 안 나온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선거 당락에 결정이 되면 그때쯤 나오겠다 하는 곳들도 있어요. 저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고 봐요. 특히 국민의힘 쪽 성향이나 또 사전투표를 못한 분들, 본투표가 사전투표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본투표 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여러 곳곳에서 보였었는데 네. 그게 이번 선거의 당락에서 결정이 난 부분에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조금 더 보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위터에 X에 이렇게 해서 정원호 후보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띄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달 사이에 수직 상승했거든,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그런데 이게 이제 냉철하게 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정원호 신드롬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동구를 아주 잘했으니까 일을. 그런데 이게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약화됩니다. 지지 강도가.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박주민 후보하고 경론을 벌이면서 가치 문제, 철학 문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나? 개발 위주의 공약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정책의 완결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무적 감각이 있나? 여러 가지의 제기가 되면서 조금 정원호 후보의 지지 강도, 지지자들의 지지 강도가 약화되고 약간 이완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정원호 후보는 뼈저리게 깨닫고 경선 이후에 빨리 그거를 개선을 했어야 합니다. 왜?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의 선거를 이끄는 좌장 역할을 해야 돼요.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가 상징이고 깃발입니다. 지방선거에. 근데 우리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인 정원호 후보가 어느 순간에 잊혀지기 시작해. 언론에 등장도 무게감 있게 등장 안 하고 하는 얘기는 뭐 구청장에서 다룰 법한 공약들 이런 얘기만 있지 오세훈을 세게 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막 밭들어총하고 한강버스 난리를 치고 저 철근 누락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게 딱딱 꽂히지도 않고 정원호가 부상이 안 돼. 그러면서 김부겸과 전재수로 넘어가. 관심사가 주도권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평택을 선거. 그리고 한동훈 하정우로 넘어가. 정원호는 잊혀진 존재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치적 메시지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립된 거야. 이거를 누가 자문했느냐. 근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도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CR이 안 먹히던데. 대통령을 앞세워라. 첫째, 정치 싸움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캠프 꾸릴 때 시민 캠프로 가야 한다. 시민 캠프로 오세훈을 거꾸로 했고 정은호 캠프를 전부 다 현역들을 다 깐 거야. 거기 이인영을 앞세워서. 그전엔 최현일, 이해식 있었고 전략선거에 대한 마인드 없는 사람들이 전면 표지는 배지가 있으니까 항공모함이야 움직이지를 못해. 그 정은호 뭐 어디 나가면 악수할 때 보세요. 한 손 붙어 있어. 한 손만 갖고 악수를 해. 고개 숙이고. 덥석덥석 같이 손을 잡아야 습관이 안 돼 있어. 절박감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쌓여서 이번에 30대 여성들 보면 정은호보다 오세훈으로 다 간 거예요. 30대 여성이. 근데 정은호가 인지도가 낮았다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인지도가 낮은 게 아니야. 대통령 할 때는 관심이 많았어. 근데 존재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잊혀져 버린 거야. 슬로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전이나 여러 가지 다 미숙해 했고 저쪽에 네거티브 너무 세게 때렸고 뭐 주사파니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네거티브로 공격을 했었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정말 이렇게 됐다. 미치고 한 장을 노릇입니다. 미치고 한 장을 그 우리 박신혜 대표님이 엄청 나름대로 눌러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 대목에서 그 얘기 해봐야 돼. 송영길 얘기를 해봐야 돼. 잠깐 그러면은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특히 이번에 다음 선거에서는 꼭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한 가지가 꼭 있어요. 제발 유튜브나 페이스북 전부 다 해서 후보의 그날 일정을 꼭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기도에서 부울경 돕겠다고 4시간 차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로. 근데 어디 타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어디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까? 피켓을 어디서 들어야 돼요? 이분들 몰라요.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연락이 안 되면 이분들은 정말 힘들게 왔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연락을 왜 다른 사람들이 받았는지 그거를 뼈저리게 그건 고민을 해야 돼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내서 주말에 내려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큰 손실입니다. 맞아요. 이거 귀한 자산이에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꼭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 하나만. 그 부동산 문제 막 터지잖아요. 네. 부동산 지옥이다 세금 폭탄이라 오세훈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거든. 재개발 재건축 막 그 기대감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집권 세력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부동산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 경제 성장률이 올랐고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피의 그 돈들이 주식이 올라온 돈들이 또 주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 저 부동산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돈이 풀려서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린 건데 사이클 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문제에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준은 분명히 있잖아요.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 있으면 이거에 대해 정면으로 이 입장을 대변하고 싸웠어야 돼. 근데 자신 없는 느낌을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숨는 느낌, 피하는 느낌.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점점점 몰리는 거야. 우리의 기조, 방향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초반에는 공감대가 높았어요. 서울에서도. 다주택자들, 고가 주택자들을 세금 더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특혜 줘서는 안 된다. 이건 다 공감대 높았거든. 그러면 그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당당하게 외치던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토론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정원호가 되면 뭐가 좋아지지? 좋아지는 게 너무 많을 텐데 이게 싸움이 안 된다. 근데 왜 여기서 내가 송영길 얘기를 하냐면 송영길이 정말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는 송영길 후보는 전략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정청래를 때리면서 뭐 당권 투쟁 일환으로 때렸겠죠. 때린 내용이 내가 뭔가 봤어. 실용주의 민생을 전면에 안 걸어서 졌다는 거야. 내란 청산 이런 얘기만 해서. 정청래가 무슨 내란 청산만 계속 부르짖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달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 섞어서 했어. 그런데 자 민생과 실용주의 이야기 안 해서 졌대. 정원호가 실용주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가장 실용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한 사람이지 왜 졌어? 그것 때문에 진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서울시장으로서의 존재감, 후보로서의 존재감, 전국 선거를 리드를 해야 하고 오세훈한테 도전하는 사람인데 도전자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수성하는 부자 몸조심하는 이래서 진 거지. 실용주의, 민생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송영길은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전북 선거에서 망언을 그렇게 일삼아 놓고 말이야.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언론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해당 행위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대목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부동산부터 정리를 해보죠. 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면 강북을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제일 서울에서 많이 나온 서울의 전라도라고 호칭을 얻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파란 지역군데 이번에 구청장 선거 56%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동네가 56%라고? 이거는 굉장한 이변이에요. 8, 90% 나와서 서울에서 가장 파란 곳인데. 예.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몇 군데 살펴봤는데 그랬던 지역들이 이번에 굉장히 이번에 이변적인 수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 여쭤보고 부동산도 여쭤봤는데 그 차이가 있더만요. 그 정치를 할 줄 아는 거와 행정을 할 줄 아는 거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거 공약에서 강북의 표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강북 공약 발전을 하겠다고 주구장창 밀면 강북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서운하죠.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예. 그거를 조금 다르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현수막 마지막 현수막 네. 기억나세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신 거예요? 오세훈 현수막은 네. 부동산 지옥, 세금 폭탄, 재판 취소 이렇게 써놓고 위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하고 빨간 걸로 빵 때린 거야. 정치구로 간 거야. 사실 정책 얘기도 하지만 정치구로 간 거예요. 네, 그렇죠. 정치 언어로 간 거고. 정치 언어. 근데 정원호 공약은 지역에 뭘 해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지역의 수건 사업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가서 구청장 공약으로. 근데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이 살기 어렵습니까?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아. 일부 불편 요소가 있을 뿐이지 그거 없어도 서울은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큰 쟁점이 아니라고. 지역에 구청장이 내세울 만한 공약이 핵심적인 게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말이라도 이게 그 도시에 이 지역에 필요한 도시 건축 계획을 잘 조성해 갖고 조화롭게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어디 지역을 말씀하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우리 후보님들이 거기서 아파트를 때려짓겠다라는 표현들을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조화롭게 한다 그래야지 얼마나 다들 신이 나 있는지 거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아파트를 때려짓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뭐 민주당하고 차이가 뭐야 그러면? 똑같은 방식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행정 능력도 중요한데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능력도 생각보다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왜 정치인이니까. 네. 이재명은 행정가가 아니라니까. 정치가이면서 행정 능력을 보유한 분이시지. 네. 행정가로서 처음부터 출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적어도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쪽만 이렇게 나오면 좀 되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실수들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 전북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전북 네. 안 그래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네. 아, 하세요. 전북이요. 네. 어제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조 기자가 지금 지역구니까 되게 세세하게 잘 알아요. 제 고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익산 김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다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호 씨 친구들이 실제로. 예.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이원택 후보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관영 후보에 비해서 조금 지역 정서로 이렇게 챙기거나 이렇게 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이기도 했던 김관영 후보 쪽으로 가면 내가 여길 도우면 여기서 뭔가 좀 좋은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좀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 도민분들이 우리 지역도 조금 중량감 있는 네임드 정치인 좀 내보내줘라 하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같이 표출이 된 건데 그건 있죠.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여기에 민주당 내 다선 그리고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몬 거예요. 이렇게. 그 작용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는데 김관영 후보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작년 대선 명부를 어떻게 당원 명부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문제가 크냐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선거가 펼쳐지는 줄 알아요? 도민들 주민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당원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실한 당원한테 전화만 돌리면 되거든. 문자만 돌리고 전화만 돌려도 10만 명이에요. 뭐하러 사람들한테 나가서 인사하고 공약 준비하고 정책 준비합니까? 여기 확실한 게 있는데 이게 진짜 망치는 선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문제인데 네. 아무도 언급을 못해요. 전북에서 지금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대선 당원 명부를 어떻게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아무도 안 합니까? 이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MBC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장 결과 아마 정원호 후보가 한 2만 표 앞설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책임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전략공천을 잘못 줬다고 봐요. 잘못 준 지역들이 이번에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전략공천 지역을 전부 다 경선을 붙였어도 모자랐겠다 싶고요. 제 개인적인 속마음으로는 진짜 제명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지금도 못하잖아요. 저는 이게 나중에 발목 잡을 거라고 봐요.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울시장은 오세훈을 찍었는데 구청장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을 찍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등포하고 동작입니다. 예, 영등포 동작. 영등포에서 오세훈을 찍었잖아요. 시장은. 50.5.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 선거는 달라요. 예, 혹시 있나요, 구청장? 조유진 구청장.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나? 네네. 여기 있잖아. 뭐 있어요? 맞아요. 기초단체장 네, 결과 맞아요. 지도. 여기 있는데. 구청장 읽어주세요. 누구예요? 이름? 이름은 안 나와. 조유진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됐어. 민주당이 영등포에 됐어. 자, 그리고 동작 한번 볼까요? 동작. 네. 동작. 자, 동작 득표율을 보면은 여기도 오세훈을 더 많이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49.56으로. 근데 동작 구청장은 민주당이 됐어요. 유사명이죠. 구청장. 그리고 동작구는 근데 표가 갈렸습니다. 개혁신당하고 어.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굉장히 주요하게 본 게 성동구예요. 성동구. 성동구는 정원호를 배출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성동구에서는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 성동구에서 주목을 받았고.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표가 많이 갔어요. 네. 성동구에서. 그런데 시장에게 덜 갔어. 오히려. 구청장은 53.48인데 예. 정원호 후보에게는 51.21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일을 할 때는 정원 후보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뭐 인기가 좋았어. 뭐 성동구 잘 살려주고. 근데 이번에 캠페인 하는 걸 봤더니 민주당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분석. 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타당. 성동구 비교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동구에서 정원호 그 구청장에 대한 지지도가 70-80%까지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 구청장 할 때는. 네네네. 그런데 시장 할 때는 훨씬 줄었지 않습니까? 확 줄었어. 네, 물론 그대로 쫓아갈 리는 없을 거라도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구청장으로서의 정원호를 평가하는 것과 시장 후보로서 정원호를 평가하는 게 경험해본 사람들조차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주당 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는 저는 일단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원래 서울시장은 현역대 도전자의 구도에서 현역이 언제나 유리했습니다. 네. 현역이 대부분이 훨씬 더 잘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건 어느 나라든 간에 시장 선거에서는 현역이 보통 프리미엄을 얹고 가요. 그러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현역에 대해서 도전자로서의 정원호 후보자가 얻은 건 꽤 괜찮은 표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초기에 시작한 거.
되게 차이가 컸어요.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의 후보면 많이 찍어줄 것 같았고 네. 정원호 후보면 그래 뭐 민주당의 후보면 찍어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쭉 줄어들었거든요. 네. 점점. 점점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거를 해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근데 성동구로 저거를 보면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급이 정도가 되고 뭔가 유명한 인물이고 큰 인물이고 뭔가 급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정원호 후보가 메워주지 못한 거예요. 개인의 어떤 문제건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의 문제건가. 그러니까 서울시를 전체를 감당할 만한 구청장을 넘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중량감 그렇죠. 이런 네. 거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워주지 못했고 실제로 언론 노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솔직히 정책 구호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미세할 뿐이지 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갭이 분명히 발생한 게 되게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은 결집해 갔지 않습니까? 왜? 네. 오세훈은 살려야 돼.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오세훈은 살려야 되는데 정원호를 뽑아야 될 이유는 거기에 갚할 만큼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인상이죠, 인상. 오세훈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아. 국민의힘 문제가 많지. 그래, 민주당한테 한번 맡겨봐. 정원호 괜찮다는데 이걸로 시작했다가 쭉 가보니까 끝도 잘 모르겠고. 오세훈은 그나마라도 대권 주자로서 살려놔야 될 것 같은 보수의 결집은 만들어지는데 그 반대가 되는 진보의 결집 내지 민주의 결집을 만들 만한 사안을 줬나 못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각자 뭐 이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뭐 하나의 분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요. 화들이 좀 많이 내고 있어요. 화가 나는 결과니까 오세훈을 또 봐야 되니까. 네. 이 완전 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 자체가.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 선거 이후 혹시 좀 우리가 예상할 만한 큰 변화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거 이후의 변화. 네.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당이 패배한 지역들은 연대하고 단일화하지 못해서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진보당, 뭐 정의당, 뭐 여러 이제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어떻게 연대 그리고 이제 뭐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 뭐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당으로 있으면서 연대를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 기사가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언급을 해드리면 미국에서는 정치학이 이 일반 사회과학 대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트 앤 사이언스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 대학에 포함된 대학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그 뭐 이런 데이터라든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분석될 수 없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일들이 정치에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그래서 종합 예술처럼 그 아트 앤 사이언스 단과대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정치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도 강하고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강하고 요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여론조사에서 정원 후보가 늘 앞서 갔기 네,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진보 지지층이 이완된 측면이 있고 어제 나오셨던 박수현 후보의 경우에 사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완전히 붙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다수 있었던 지역들은 오히려 진보층이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는데 서울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또 대권 주자의 그 등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얘기하는 대권 주자 그 후보의 지위가 대권 주자냐 아니면은 네. 구청장급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거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말이 설투러요? 왜 이렇게 설투러 한국말이? 어제 그제 잠을 못 자가지고 예, 그럼 주무세요. 제가 지금 네, 그거 알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좀 알겠습니다.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버퍼링이. 근데 저는 언제나 느끼는 건데 이 보수 정치 하기에는 너무 편하고 쉬운 것 같아. 이번에도 보면은 언론에서 윤석열하고만 거리 뒀으면 당선됐다. 뭐 이런 타이틀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하고만 거리 두면은 당선됐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제 오세훈, 한동훈 뭐 이런 경우인데 그 얼마나 쉬워. 아니 윤석열하고 거리 뒀다고 박수 받아.
우리가 신생아 때 밥만 먹어도 박수 받듯이. 근데 크고 나면은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야 박수 받는데. 그러 맞아요. 정치가 보수는 그냥 밥만 먹어도 박수 받아. 우리는 밥도 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 또. 맞아. 진보는. 진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뭐 실제로 그런 억울함을 느낄만 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조금만 요만큼만 하면은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네 곳뿐이 안 됐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이 많이 이겼잖아요. 많이 이기긴 많이 했죠. 이겼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기대만큼 못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도 상당히 잘했고 부산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 네. 이건 자랑할 만해. 부산 같은 경우는 네. 부산 시민분들도 위대한 선택했고요. 이거 봐봐. 그럼요. 예. 2022년에는 다 빨갛잖아. 그런데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진짜 그러네요. 예. 가운데 빼고는 양쪽으로. 네. 최진무 교수님 이런 거 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7곳, 국민의힘이 9곳. 아니 왜냐면 여기 내 이름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왜 있냐고. 알고 있네요. 중구의 최진봉.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흔한 이름도 아닌데. 성향은 좀 잘 맞네. 무슨 소리야? 야. 그리고 서울도 역시 완전히 딱 뒤집어졌거든요. 그럼요. 네, 너무 서울도 반대가 한번 좀 됐어요. 보고 갈까요? 서울도 구청장 선거. 2022년에 이제 민주당이 8개, 그다음에 17개가 국민의힘이었는데 반대로 구청장. 정반대가 됐어요. 정반대로 탁 예, 바뀌었어요. 17대 8로. 진짜 네. 정반대. 그러니까 엄청난 쾌거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이 이길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 진 거.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서 몇몇 한동훈. 되게 그 한동훈의 진출이라든가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 일어난 거. 진짜. 예. 그리고 대구나 경남에서 잘했는데 진 거. 뭐 이런 게 이제 가지는 네. 그 실망감이 엄청나게 커서 그렇지. 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정책이 좋다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까요? 솔직히 그렇죠. 다음 총선에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지방에 구청장 넘어가고 시장 넘어가고 그러면 총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이런 정치하기에는 솔직히 좋지 않은 구도가 국민의힘한테 펼쳐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전 이거를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국민들 또는 국민들의 다수 일부에게는 민주당이 이미 기득권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요. 굉장히 강하다고 느낍니다. 권력이네. 그럼요. 2번이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고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리고 바로 탄핵을 2번이나 시킨 정당인데다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입법하고 행정부를 동시에 이렇게 강한 지지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다? 당연히 굉장히 큰 정당으로 느껴지죠. 센 네. 정당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이 센 정당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건 당연해요. 그렇지. 네, 애초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틈 잡고 욕할 거리 생기면 욕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원력, 그러니까 이 큰 데 대한 복원력 내지 견제의 힘이 이번에 작동한 부분이 일부에서 꽤 크게 나타난 게 서울이라든가 등등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나 좌절감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의 민주당은 소수파 정당으로서의 행동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조금만 가도 뜨거워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만 잘하면 되게 오만하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유가 있는 어떤 안정적 지배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약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엄청난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당직자라면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하네. 당연하죠. 진짜. 일부가 행정권력. 살아난 것만 신날 뿐이지 어. 그건 정파적으로 신난 거예요.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죽을 뻔했다가 조금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준희 교수 얘기한 그러네. 부분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도로 확장을 하고 중도 보수적 성향을 보여야 된다는 게 큰 배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거대한 어떤 세력이 그렇게 오만하게 안 보이려면 너무 과격하게 또 소수 정당일 때 야당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여러 얘기 중에 국민적 실망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대로 공격이 들어오고 이번 선거 때도 사실은 그 특검법이나 아니면 공소시효를 추진하다가 이제 막 엄청난 역풍을 맞았잖아요. 국민의힘을 공격이 되고 대통령이 바로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떤 세력이라고 느껴지는 이 집단이 너무 과격하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그걸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걸 또 시도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좀 중도 외연 확장도 하고 보수적 성향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시각이고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각이라고 보고요. 이건 포용적 방향이죠. 그래서 포용적 방향은 잘 쓰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잘못 쓰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네, 내부 분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정당이지 저걸 해야 되는 정당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용적 길은 외부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어렵네. 그래서 큰 정당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이 포용적 길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일관되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망둥이 날뛰듯이 그냥 요럴 땐 이것 이렇게 걸고 하고 저거 저럴 땐 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이번에 공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연대에 대한 태도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공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때는 저러고 저때는 저랬단 말이에요. 아, 예. 이게 큰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가 또 되게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공소 취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저는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거 너무 앞에 거는 거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정당에도 안 좋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공소 취소 모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미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인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지 왜 부분적인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려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그거를 걸고 나오려면 이유를 걸고 나와야 돼요. 이게 왜 대한민국에 필요하며 이게 왜 우리 정당이 이걸 끌고 갔을 때 정책이 유리한가 이걸 설득할 수 있어야죠. 아, 근데 그게 정파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런 그렇지. 공소 취소 모임의 그 또 중심에 계시지 않았었나 당시에? 내가? 아니었나? 내가 국회의원이야? 중심에 있게? 내가 국회의원이냐고? 진짜. 그 서울하고 부산 아까 이제 좀 비교했는데 부산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도전하는 입장. 부산이 워낙 험지니까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목 쉬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죠. 근데 서울은 사실 도전자였는데도 워낙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좀 여유 있게 가다 보니까 너무 절박하지 점잖게 않았다라는 거고. 점잖게 했어. 네, 그 지지율이 그 득표율이 오세훈 후보가 49.199 지금 현재까지 지금 개표된 거 보면은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48.13% 딱 1% 포인트 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1.03%를 득표했어요. 1.03. 03%. 그러면 49.16%가 됩니다. 0.01% 사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인데 그건 이제 진보당하고 울산만 생각해서 그렇지 서울은 네. 절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하고의 뭐 연대 사실 정의당은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냥 권영국 후보 정도만 TV 토론 때 그리고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TV 토론 한 번 하고 안 했잖아요. 사실은 도전자 입장이고 절박했다면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면 두 번 세 번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정원호 후보는 너무 안 알려진 인물인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결과론이지만 좀 아쉽다라는 얘기. 이 새로운 인물의 장점이 이제 참신함과 파이팅 뭐 이런 건데 캠페인에서는 약간 그 정반대 캠페인을 좀 벌인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좀 방어적 수사도 그거는 좀 아쉽네. 그거는 이제 전략의 문제니까 그건 뭐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수정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뭐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전략의 문제. 그 전략 차원에서 저는 좀 이제 아쉽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사진이랑 좀 보면서 조금 얘기해도 되나요? 예. 좀 하세요. 아, 지금 예. 아주 또 1번 굉장한 분 한 분 나와 계시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1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내러티브 공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막 온라인상에서 공세를 펼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냥 막 자연 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하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걸 경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거 어떤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세계관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나 인스타 같은 데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면 예를 들자면 영포티 이 말만 딱 들어도
그 안에 사실 영포티란 세 글자지만 특정 방송을 보내 나이가 몇 살이네 어떤 정당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불쇼 들어가 있던데. 매불쇼 스냅백 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델이 나처럼 생겼던데. 맞아. 이게 저는 되게 무서운 거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면 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의 비유예요 실제로. 근데 이걸 자꾸 저희는 대화로 풀어가자 정책으로 풀어가자 하니까 저희 이제 답답해하는 거고 아까 이제 그 팬코의 코스피 5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코스피가 지금 9천을 찍으면 그러면 이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뭐 청년 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저들 3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환율 얘기로 되받아쳐요. 그냥 프레임을 짭니다. 그럼 갑자기 맞지? 환율이 지금 나를 이 모양인데.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환율 얘기했던 걸 갖고 와가지고 도배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무슨 선관위 관련한 거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운영자가 삭제하지도 않았는데 야 왜 삭제해? 하면서 이게 정부가 검열하고 탄압한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4번 사진을 넘어가 보면 이게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보 환경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화면을 보세요. 딱 뭘 의미하는지가 딱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랑 무관해 보이는 뭐 게임이나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들이 자주 보는 그런 뭐 주식이나 이런 유튜버들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다 저런 걸 계속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정치색이 묻은 사람이 여기랑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팩트라도 쟤는 민주당. 그쵸. 야, 저희 진영주의 진영 논리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응원하는 좀 유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최대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지만 말은 못한다. 왜냐면 내 그 지지 기반, 내 구독자층이 그쪽이니까 실제 얘기를 못하는 거고 5번도 중요한데 온라인이 이렇게 환경이 조성된 것은 자연 발생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MB 때 이건 예.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자주 해야 돼. 맞습니다. 예. 이게 심지어 이걸 되게 가볍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면서 또 지금 막 분석글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세히 봤냐고. 이명박 단순히 댓글 부대라 그래서 자꾸 댓글만 남기고 다닌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을 주적으로 삼고요. 심리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아까 그런 분열 요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2030 직장인들 비율이 가장 높은 그 앱입니다.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이번에도 선관위, 영포티, 블라인드네. 예, 블라인드, 배급견 여기에 그 직장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닌 게 6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근데 이놈들이 이거는 이제는 안 먹힐 거 아니야. 오세훈이 이겨가지고. 근데 그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잠실 쪽인가 가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실에서 지금 경찰한테 맞았다고 하면서 5.18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니들이 한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금 시민을 패고 있는데 이렇게 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오세훈을 당선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통시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뭐 시민을 폭행했다는 얘기 앞으로 언론에도 아마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지금 커뮤니티에도 조회수가 수십만씩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정부 검열 탄압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6번 사진도 되게 심각한 게 이분은 이제 아이돌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롬20라고 이번에 그 강릉시장이 되신 김중남 그 당선자의 아들이에요. 예. 그분 인스타그램으로 엄청 활동하셨잖아요. 댓글을 보세요. 도배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좋아요가 수천 개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미국 못 가겠네. 얘네는 정말 이런 식이에요. 심한 얘기를. 이런 도배가 한두 개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좋아요도 엄청 많이 달려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런 거에 누가 영향을 받아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페이스북에도 막 글 쓰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분들은 좋아요나 댓글 신경 안 쓰나? 영상 올리고 조회수나 댓글 진짜 신경 안 쓴다고 할 수 있나? 다 신경 쓰면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척 하는 동안 이런 분들 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실 7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별쌤이 이번에 사전투표 독려하셨는데 여기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또 뭐 공산주의자다 뭐다 난리를 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사전투표 했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욕을 먹는 겁니다. 네, 그냥 그 이유로 지금 막 좌 XX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10대 20대들한테도 함부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다 뛰어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어떻게 제가 책임집니까? 그분들 욕 먹는 걸. 개인의 멘탈 문제, 가족 신상 다 털려요. 그래서 이게 결코 그 따로 볼 문제가 아니다. 다 연결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백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들이 저렇게 떠들면 요 짤을 보여주시면 임시 처방이 됩니다. 뭐야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진숙, 뭐 박근혜, 윤석열 사전 투표한 거. 이제 이재용 회장도 저들이 찬양하는데 사전 투표한 거. 요가지 효과적이네. 그래서 이걸 두고 그냥 사전 투표하면 친중 종북 좌파라고? 그럼 윤석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사전 투표 얘기를 못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진수까지. 네, 이런 대응 방안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25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이제 25개나 갖고 왔는데. 근데 오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생략했습니다. 네. 요거 사실 다음에 뒤에 주시면 다음 주쯤에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오늘 아. 가수 이승환 형님이 네. 이 윤서인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 윤서인에게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데 지금 일베 뉴라이트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맨 앞에서 지금 대놓고 조롱을 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이버 크래프트 제가 준비 중인 조직인데 여기에 또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또 이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네. 이 조직을 지금 준비해서 밈 형태로 이제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구조 문제도 대응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이야기하는데 1시간이 지났어. 그러네. 그만큼 이 선거는 이 전쟁이고 종합예술이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해. 그런데 물론 뭐 시청자분들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몇 이제 스피커들은 정말 게으르게 다 유시민 때문에 졌다. 그냥 한마디. 이게 유시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건 다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참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네. 지금 실제로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공격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뭐 유시민 재단이라 그러면서 여기 재단이 무슨 뭐 수조 원의 뭐 기부금을 받았다 그러고 무슨 뉴스 공장에 몇 천만 원 기부를 했다면서 저도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허위 사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지금 함부로 유통하면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진짜. 이게 되게 미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까 20대 얘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는 관심을 가졌지만 관심을 갖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이제 희두 씨하고도 했는데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의 바탕을 둬서 논리 체계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로 깨지지도 않고 논리로 깨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가치관으로 않아. 깨지지 않습니다. 맞아. 그건 네. 확실하더라고. 이거는 심리와 문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형성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뭐냐면 왜 이거 하고 싶은 태도예요. 맞아. 이들은. 그러면 이 하고 싶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는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 문화적 방식은 희두 씨 같은 분들이 조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들을 찌질하게 만드는 법, 그들을 쪽팔리게 만드는 법. 저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밈 대 밈으로 대응하는 또 부위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선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 그렇죠. 권력이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에 의해서 쫓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10초만 15번 사진. 아니 말씀 주셔서 15번. 네, 15번 사진 보여드리면 어, 이게 이제 제가 그 지지난 대선 때 마삼중이라 그래서 이준석이 이때 페이스북 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어떤 법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봤는데 앞에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타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 옆에 있는 수많은 계정들 있잖아요. 풍자 계정들. 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찌질해 보이고 이제 없어 보이니까 왜냐면 16번으로 넘어가면 이준석이 평소에 한 말들이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 그래서 맨날 정치인들 멱살 잡고 막 싸우는 듯이 했는데 막상 제가 토론하자고 하니까 계속 이제 안 하고 페이스북을 차단해버린 거죠. 그 순간 이제 토론왕이라는 서사가 박살이 나면서 박살이 찌질해 나. 보이고 찌질해. 네, 그래서 이게 막 악마 같다. 나쁜 놈아. 이런 거 절대 저런 사람들 타격 안 받습니다. 되게 우스워 보이고 찌질해지는 거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네, 그 수도 없이 우리가 이준석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덧 이준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거 정말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조금 칭찬합니다. 네.